안녕하십니까. 이천 청솔기숙학원 영어과 팀장 맡고 있는 이상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9월 모의고사 영어가 쉬워서 여러분들 한결 부담이 조금 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고요. 여러분 다들 잘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번 9월 모의고사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고 실제로 그 바탕으로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예상을 통해서 각 등급별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역대 평가 영어 난이도와 그 오답률을 비교함으로써 이번 9월 모의고사 난이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전년도에 어떤 모의고사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는지 좀 비교해 볼 거고요. 그 이어 여러분들 9월 평가 모의고사의 출제 방향을 평가원의 입장에서 출제의 의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 항목별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수능은 어떤 난이도로 출제될지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등급별 수험생들의 수능 대비 전략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이도와 오답률을 전년도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를 잠깐 봐주시면 일단 오답률 상위 5위 문제들의 비교를 좀 해볼게요. 2023학년도 6월 9월 수능, 2024학년도 6월 9월 수능, 그리고 올해 6월 9월을 비교해 본다면 이번에 여러분들 간단히 보시더라도 오답률 1위가 79%, 2위가 74% 오답률입니다. 100명 중에 74명이 틀렸다는 거죠. 3위가 오답률 70%, 4위가 오답률 67%, 5위가 67%. 이런 난이도죠. 오답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6월하고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 6월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답률이 80% 이상 되는 문제가 상위 5위를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번 모의고사는 6월에 비해서 많이 수월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모의고사와 오답률 상위 5위의 어떤 비율을 잠깐 비교해보면 꼭 이게 수험생의 어떤 집단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성격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2024학년도 작년이죠. 작년 6월과 거의 흡사한 오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에 실제로 작년 6월 1등급 비율이 7.62% 정도 나왔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올해 그러면 1등급이 7.62% 정도 나올 것이냐?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좀 더 높을 것이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좀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번에 반수생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번에 의대가 어떤 하나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진입했다라는 전제를 깔고 보면 이후에 앞으로 이제 그들이 학습을 해서 끌어올릴 영역을 생각해서 고려를 해보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7.62%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특징은 2등급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요, 1등급 비율의 패턴을 보면요, 2023학년도 재작년이죠. 재작년 6월 모의고사 1등급 비율이 5.74%로 조금 어려웠던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인데 반해서 9월 모의고사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쉽게 나와서 거의 16%, 즉 15.97%에 해당되는 1등급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수능은 그 중간 어디 지점으로 조정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재작년 수능에서 난이도는 적정 난이도로 보는 7%에서 8% 사이가 나왔는데요. 올해도 그에 흡사하게 6월 모의고사의 1등급 비율이 굉장히 저조했고 이번에 9월 모의고사는 예상해 본 건데 아마 상당한 비율의 상승이 있을 거다. 그러면 수능에서 평가원은 수능에서 그 난이도를 조정할 거고 그 중간 어느 지점에 조정할 건데 이걸 6월에 가깝게 할 거냐 9월에 가깝게 할 거냐 조금 쉬운 기조로 갈 거냐 좀 어려운 기조로 갈 거냐의 어떤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답률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 9월 모의고사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굉장히 평이했다 라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답률 비율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조정 패턴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9월 모의고사가 쉽게 느껴졌던 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휘도 그렇고 문장 길이라는 측면도 그렇고 다루는 소재도 그렇고 아주 평이했지요.
크게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더하여 선택지에 대한 부분도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걸로,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명료하게 나왔던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상위 학생들은 당연히 성적 향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위권 내지 중위권 학생들도 레벨업 할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영어가 워낙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쉽든 어렵든 대응하는 것이 거의 여전히 영어는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영어는 영어 시험은 괜찮은데 영어 시험이 쉬워져 버리면 오히려 하위권 학생들은 좀 그 데미지가 클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에 영어가 쉬웠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데미지를 크게 입은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뒤에 가서 그런 학생들에게도 제가 대응책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평가원에서 발표한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6월이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교육 경감 대책에 의해서 소위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모의고사가 워낙 어려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어떤 하나의 어떤 수정 방향으로서 9월을 매우 쉽게 냈던 것 같고요. 쉽게 내려고 되게 애를 썼죠. 그리고 EBS 연계교재를 활용했고 간접 연계한 건 전과 동일합니다. 연계율도 50% 수준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연계교재로는 알다시피 수능 특강 시리즈와 수능 완성 총 4권이 연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 난이도에 따른 어떤 특정 난이도 문항들을 조금 살펴본다면 이번에 조금 의외였습니다. 난이도, 그러니까 오답률 1위 문제가 30번 문제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30번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내리는 어떤 존재다라고 믿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어떤 하나의 이야기의 어떤 큰 줄기가 바뀌면서 전환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따라가는 어떤 하나의 문맥의 찾기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의외였던 건 이게 오답률 1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올해 수험생들이 어떤 글의 맥락을 따라서 읽는 연습이 덜 돼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의외로 수능에 대한 필수 어휘들에 대해서 학습이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아있는 시간 동안 30번을 틀린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글의 맥락을 따라가면서 읽는 연습들을 조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2위, 오답률 2위인 34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그 오답률이 74.6% 정도 되는데 빈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성장하는 데 있어서 타인의 어떤 영향력이 있다, 타인의 의존도가 있다라는 그런 글이었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빈칸은 주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므로 실제로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선택지를 골랐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택지에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선택지 고르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 친구는 빈칸에서 속어법이라는 부분을 조금 적용시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4번은 그런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뒤에서 다루고 싶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오답률 3인 36번 순서 배열 문제인데요. 요거는요, 이번에 또 순서 배열 문제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패턴이요. 그러니까 주어진 박스 문장보다는 A, B, C 순서를 배열해 버릴 때 더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관점을 살짝 바꾸고 문제 접근할 때 있어서 어떤 여러분들 맥락을 잡으려고 애를 쓰신다면 어떻게 보면 이번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었지 않나 생각되는 문제였습니다. 뒤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답률 4위 33번 빈칸 추론 문제요. 여러분들 요 지문도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것은 여러분 만약에 이 부분이 어려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선택지 4번과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관광지가 걷는 거리 안에 있다. 뭐 그래서 사람들이 머무르게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겠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지역적인 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선택지를 접근하셨던 것 같고요. 절대로 빈칸은 어떤 대의를 파악해서 그 대의에 관련돼 있는 선택지를 고르는 관계입니다. 이 글은 누가 뭐라 그래도 도시의 질과 사람들이 어떤 머무르는 행랑과의 상관관계를 보는 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의에 맞춰서 선택지를 골랐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1번을 골랐던 그런 문제인데, 만약에 지엽적인 부분이거나 아니면 부분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선택지를 골랐다면 조금 어떤 오답에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답률 5위 문제입니다. 오답률 5위 문제는 32번, 여전히 빈칸 문제고요. 이 부분은 이제 통신 설비에 대해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목적, 어떤 지향적인 방향을 두고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고, 크게 대립상이 등장하죠. 빈칸 문제에서 대립상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자본 중심으로, 즉 투자되는 투자 중심으로 지원이 되는 반면에 그 반대쪽에 뭐가 존재하고 있었냐면 사람들의 수요, 커뮤니티의 디맨드라는 부분이 그 반대 측면에서 대조관계를 이루고 있었죠. 근데 빈칸 앞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반드시 그런 것들을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했으니 주제가 들어갈 자리는 아니고 주제에 대응되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 디맨드라는 개념을 찾아 들어가야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빈칸 앞에 어떤 부정어를 존재시킴으로써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대립상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빈칸에서 패턴화되어 있는 문제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한번 주지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해두셨다가 수능에서 원하는 목표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오답률 높았던 문제들 잠깐 다뤄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36번의 순서배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박스 문장,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문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박스 문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그 뒤에 이어질 내용을 찾아가신다면 B로 연결해야 될지 C로 연결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맥락을 잡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좀 다른 각도로, 즉 박스 문장 뒤에 이어질 게 B냐 C냐가 아니고 그냥 B와 C에서 누가 먼저냐를 따지고 보신다면, 실제로 큰 개념인 C에 modify the old patterns, 즉 구식의 패턴을 변형, 조정해야 된다라는 큰 개념 밑에 실제로 새로운 정보가 slight new, 다소 새로운 것들이 아주 조금 있을 때는 실제로는 old 패턴을 약간만 조정하면 된다라는 부분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C와 B만 놓고 보면 C가 상위 개념이고 포괄적 개념이고 B가 그 밑에 세부적인 하나의 개념이므로 C와 B는 순서가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 B와 A를 놓고 보면 또 이게 B는 실제로 약간의 새로움이 추가되었을 때인데 반해서 A의 내용은 많은 부분이 완전히 totally new, 새로울 때는, 그럴 때는 기존의 패턴을 larger, 굉장히 많이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실제로 B와 A를 놓고 보면 서로 대조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B와 A의 순서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A, B, C의 관계를 따지면서 순서를 잡아내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A번에 however가 나오니까 실제로 B와 A 중에서는 대립상이 존재했을 때는 B 다음에 A가 들어가는 그런 패턴이죠. 이번에 여러분 순서 배열 문제는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능은 어떻게 대비를 수능의 난이도는 어떨 것인가 한번 예상해 볼까요? 수능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6월은 대단히 어렵고요. 그에 반해서 9월은 아주 평이했습니다. 근데요, 이게 평이해서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변별력이 없다라는 어떤 그러한 비판의 목소리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평가원은 6월, 9월의 어느 중간 지점에 난이도를 조정할 건데, 실제로 이번 데이터가 6월 데이터와 좀 다른 게 실력 있는 반수생들이 많이 진입했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 데이터들을 해석해야 제대로 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건데 올해 9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중간 어느 지점에 조정되겠지만 6월보다는 9월에 가까운 그런 난이도로 조정해서 출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상위권 학생들은 꼭 자기들이 받아야 될 적정한 득점을 하셔야 되고요. 중위권 학생들은 이번 모의고사의 결과를 가지고 섣부르게 여러분들 학습 계획을 짜기보다는 좀 쉬운 기조는 쉬운 기조겠지만 이번보다는 조금 어려운 식의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어휘 학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어려워버리면 괜찮은데 쉬운 영어가 나오면 대단히 데미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우리 좀 구체적으로 각 등급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좀 해볼게요. 그럼 상위권 학생들,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그냥 앞으로 어려운 난이도에 대해서 대비하셔야 될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고난이도 문제, 변별력을 가질 만한 문제들이 어렵게 나왔을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워낙 알아서 하실 테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줄이겠습니다. 중위권 학생들인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중위권 학생입니다. 6월 모의고사는 어렵고 9월 모의고사는 쉬웠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부분은 최근에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쉬운 모의고사에 대한 부분을 기억하고 있을 테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능에서 여기보다 난이도가 조금만 올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준비를 안 하면 느낌상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교재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차근히 그 시간 동안 배웠던 것들을 복습하시고 특히 어휘 중심으로 표현 중심으로 많이 해서 어휘가 부족하지 않게 매일 연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전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 1회 정도 항상 모의고사를 돌리면서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거의 한 66일 남아있는데요. 그 시간 동안 일주일에 한 회 분 정도의 모의고사는 꼭 풀어내는 그런 어떤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솔직히 하위권 학생들 쪽에서 제일 많이 하고 싶어요. 안타깝게도 이번에 쉬워버리면 그 상대적 데미지가 클 거예요. 이 친구들은 이제는 1등급, 2등급을 목표로 준비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 꼭 득점해야 될 부분 영역이 있죠. 듣기라든지 또는 꼭 맞춰야 될 문제들 그런 부분들만 잘 대비하셔도 실제로 여러분 3등급은 나오지요.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쉽든 어렵든 3등급은 확보하고 간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조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 대비가 좀 구체적이 될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듣기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초의 기본의 지금도 여전히 읽기는 어휘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어휘 학습 꾸준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너무 어려운 지문 들고 고생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지문 수준을 조금 낮춰서 많이 생각하면서 읽고 맥락을 잡는 읽기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휘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디 좌절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 할 수 있는 영역을 하셔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로 이번에 9월 모의고사에 대한 전체적인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아마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조급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서 정리해 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혼란스러움이 있을 겁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딱 두 마디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생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참고 인내하면서 꾸준히 눈 뜨면 눈 감고 잠들 때까지 하나만 생각하면서 보낸 시간으로 치면 지금 이제 60여일 남아 있는데요. 만약에 아침에 눈 떠서 잘 때 눈 감을 때까지 오로지 수능만 집중한다면 그 66일은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게 시간이 짧다란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 동안 내가 오로지 수능에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과를 내는 사람과 결과를 못 내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막판 스퍼트입니다. 결과를 내는 사람들은요. 그 평상시에는 느긋하게 하더라도 막판에 어떻게 보면 냉정함을 잃지 않고 집중력을 발휘해서 온 에너지와 온 어떤 그 시간을 한 곳으로 모아서 막판 스퍼트를 가능하게 하는 친구들이죠. 이에 반해서 평상시에 잘 해오다가도요, 시간적인 압박,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실제로 막판 스퍼트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큰 결과의 차이가 생겨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오로지 막판 스퍼트에만 집중하시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 소기의 성과를 꼭 얻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경험을 꼭 해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걸로 여러분들과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